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한때 세계를 제패할 뻔했던 경제 대국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989년 전 세계 10대 기업 중 8곳이 일본 기업이었고 미국의 상징적 건물들을 일본인들이 사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임금 수준은 오히려 그 시절보다 낮아졌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일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정책 실수들과 시스템 붕괴의 연대기입니다. 1989년 도쿄의 한복판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니케이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찍으면서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증시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미국을 10% 이상 앞서고 있었고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까지 일본 자본이 인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 영화에서도 미래는 일본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니케이 지수는 무려 38%나 폭락했고 시장에서만 2조 달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2024년인 지금까지도 일본의 경제 지표들은 그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체 무엇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4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기적이 어떻게 최악의 재앙으로 변모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한 뒤 일본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공장들은 폭격으로 파괴됐고 수많은 노동력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국제 무역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처럼 공산주의 진영에 흡수될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대대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했죠. 소수 가문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재벌 시스템을 해체하고 토지 소유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일반 국민들도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본을 수출 중심 경제로 탈바꿈시킨 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특수로 시작해서 저금리 대출을 통한 산업화 촉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됐거든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1953년부터 1957년까지 단 4년 동안 일본의 제조업 수출은 143%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 51%, 영국이 31%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이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9년 당시만 해도 일본 수출품의 대부분은 저가 섬유 제품이었고 주요 수출 시장도 불안정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상산업성은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립했어요. 고부가 가치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더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 개척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2차 대전으로 산업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서 가장 현대적인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1965년이 되자 일본은 드디어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했고 1970년에는 수출이 380%나 늘어나면서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GDP는 5배나 성장해서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을 모두 추월했어요. 일본 경제는 거의 15년간 연평균 5%씩 꾸준히 성장했고 이런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거든요. 자동차부터 전자제품까지
메이드 인 재팬은 품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소니, 닌텐도 같은 브랜드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일본의 기업 문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됐어요. 이렇게 벌어들인 엄청난 부는 일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78년 루이비통이 도쿄 긴자에 매장을 연 순간 가장 매출이 높은 점포 중 하나가 됐고, 1979년 에르메스가 뒤를 이었으며 80년대에는 프라다를 비롯한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일본에 진출했어요. 일본인들의 구매력이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뜻이죠. 도쿄 거리에는 벤츠와 BMW가 넘쳐났고, 백화점에는 최고급 브랜드 제품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거든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달러 가치가 거의 50%나 상승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결국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일본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일본 엔화를 달러 대비 대폭 절상시켜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본의 무역 흑자를 줄이자는 것이었죠. 동맹국들의 강력한 압박을 받은 일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가 자국 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3년 만에 엔화 가치가 달러당 239엔에서 128엔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자 일본 제품들의 해외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전체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약화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금리를 당시 세계 최저 수준인 2.5%까지 대폭 인하했고, 신용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영향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미 탄탄했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시민들과 기업들이 앞다퉈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값싼 자금이 투기를 부추기면서 토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세제도 이런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었어요.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고, 부유층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특히 토지가 완벽한 투자처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건물 자체나 임대 수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오직 땅 그 자체만이 중요했습니다. 도쿄 한복판 땅값이 맨하탄보다 비싸지고, 황궁 부지 가격만으로도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은행 시스템도 완전히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고, 견제와 균형 장치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무제한 대출을 적극 장려했고, 은행들은 신용도 평가는 대충 하면서 부풀려진 담보 가치를 바탕으로 마구잡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하나가 아파트 한 채 값을 넘어서고, 택시 기사들까지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광풍이 불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가 된 듯 행동했고, 가격 상승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일본 은행은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주저했어요. 하지만 1989년 5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가 2.5%에서 3.25%로 올랐고, 결국 1990년 8월에는 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재무성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들일 수 없게 되자 토지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말까지 니케이 지수만으로도 약 1조 달러의 가치가 사라졌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추가로 3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태양이 지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잃어버린 30년의 막이 올랐습니다. 1990년 경제 위기 이후 일본은 한 세대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규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계속된 정책 실수들과 우유부단한 대응, 그리고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들 때문에 일본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위기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는데 일본만의 독특한 대응 방식이 2024년까지도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고령화 문제로 고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지난 30년간 일본 경제를 형성한 5가지 핵심 정책 실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비 은행 문제입니다. 90년대 초 거품이 터졌을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은행 위기였어요.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 더미에 파묻혀버린 상황이었는데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은행들 대부분이 파산하고 대출금도 탕감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실 채권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대신 은행들이 계속 그 채권들을 보유하도록 방치해버렸거든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기술적으로는 망해야 할 기관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겉모습만 유지하는 좀비 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10년간 이런 좀비 은행들은 수익성 없는 기업들에게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구조조정을 회피했고 경제 전체를 비효율과 지연의 악순환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정부의 대응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위기는 90년대 초에 시작됐는데 은행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이 이뤄진 건 1999년이 되어서였거든요. 그때까지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부실 채권 규모가 GDP의 거의 1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은행들은 기업들을 파산시키는 대신 계속 지원하면서 시장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막았어요. 일본 주요 은행들 대부분이 부실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혁신과 경제 회복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은행 부문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한 탓에 위기가 수년간 계속됐고 2002년이 되어서도 부실 채권이 여전히 4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실질적 회복의 기회를 차단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부적절한 재정정책이었습니다. 부실한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도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양책들을 내놨지만 계속해서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이 재정 부양에 쓴 돈은 GDP 대비 4.5%에 불과했는데 위기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출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세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으로 상쇄돼서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1997년이 되자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이때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려버렸어요. 이런 조치 때문에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다시 불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90년대 일본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는데 이는 거품 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거든요. 동시에 정부는 공공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초점이 농촌 인프라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실제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장기적 회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경제활동의 진짜 동력인 도시 지역에는 최소한의 투자만 이뤄졌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지출이 제대로 된 목표 설정 없이 진행되면서 자원 낭비만 초래한 셈입니다. 건설업계와 정치인들만 배불렸을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문제는 통화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1995년 일본은행은 금리를 0%까지 내리면서 전통적 통화 정책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가 아무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거의 0%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계속됐고 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소비자 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일본 은행이 드디어 2001년에 양적 완화를 도입했을 때는 경제가 이미 10년 넘게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게 됐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으며 이는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네 번째 문제는 구조적 경직성이었습니다. 일본의 끔찍한 통화정책 외에도 일본 경제 침체의 핵심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 시스템,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은행과 기업, 규제기관 사이에 유착된 관계가 실패한 기업들을 혁신시키거나 퇴출시키는 대신 저렴한 대출로 계속 연명시켰습니다. 이런 편파적 자본주의는 경쟁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렸어요. 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불과했는데 미국과 유럽이 연 2~3% 가까이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느리고 시대착오적이며 적응 의지도 없어서 경제에 부담만 되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구축된 제조업과 기술 산업마저도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일본은 혁신을 거부하고 기업 실패를 방치함으로써 과거에 갇힌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고 현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도 일본의 기업 문화는 혁신과 생산성보다 형식적 근무와 긴 근무 시간, 서열을 중시하는 가장 퇴행적이고 구식인 문화 중 하나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든 효과적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조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 왔는지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인구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침체는 다섯 번째 문제인 이민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일본의 동질적 문화 때문에 일본인들은 어떤 형태의 이민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한 반면 일본은 국경을 더욱 단단히 봉쇄했어요. 인력 감소는 값비싼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1995년 이후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10% 이상 줄어들었어요. 2024년이 되자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민 부족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됐고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이 제한받으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한된 이동성이 결합돼 젊은 근로자들이 수요 높은 분야로 진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 결과 경제는 정체되고 절실히 필요한 활력과 새로운 인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거의 아무런 진전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상 대부분 지역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고 이민 대신 아이를 낳겠다고 선택하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을 보면 더욱 절망적입니다. 일본의 GDP는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떨어졌고 1인당 소득은 한국에도 역전당했어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잠깐 반짝했던 경기도 코로나19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체념과 무기력이 퍼져 있어요.
일본의 기업들은 여전히 혁신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임시 방편적 정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고 불린 초강력 양적 완화 정책도 결국 자산 가격만 부풀렸을 뿐 실질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일본 주식의 시장 가치는 40년 전과 같은 수준이에요.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고 혁신은 제한되어 있으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본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실수가 더 복잡하게 뒤섞인 선진국은 없을 겁니다. 1989년까지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룬 뒤 정부 실수로 인해 수십 년간 침체와 경제 쇠퇴가 초래됐어요. 그들은 낮은 금리와 기본기 없는 무분별한 대출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생산적인 토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 투자라고 믿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낮게 유지하면서 다른 부문 세금은 올렸어요. 정부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외양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심찬 기업가들의 연구 개발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사업 실패와 일본 국민들의 처벌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일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사업층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일본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는 글로벌 투자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유니클로나 무지는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역시 스위치라는 혁신적 제품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또한 일본 정부도 늦었지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문화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본 경제 전체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일본의 이야기는 전 세계 부풀려진 경제들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비슷한 조짐들을 보고 있거든요.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 등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채는 공짜가 아니며 토지는 진짜 투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고 혁신은 성장의 토대이며 모든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깨어나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사는 단순한 숫자의 추락이 아니라 정책의 오판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장기 침체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제패할 기회를 손에 쥐고도 스스로의 제도와 문화에 발목을 잡혔죠.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과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버블, 저출산, 부채 의존은 어쩌면 일본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몰락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